네, 국고초 2부 권태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도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대응 전략은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는 롤러코스터 한진칼,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 오늘 또 변함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깜짝 금리 인하, 네네. 그렇죠. 좀 선정적인 금리 인하,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또 팬데믹 우려가 네네.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 이거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코로나19가 다 삼켜버렸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WHO에서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에서는 팬데믹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고요. 이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는 지금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대유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고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그래도 다행히 중국에서 뭐 지금 후베이성을 제외한 데에서는 뭐 확진자가 제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중국 뭐 정부가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아무튼 지금 폐쇄된 국가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만 명의 환자가 있는데 10만 명밖에 진단을 못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90만 명은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확진을 하기 전에 돌아가서 사망했기 때문에 확진자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화장터라고 하죠. 중국의 그 우한 지역의 화장터에서는 24시간 풀가동으로 해도 다 일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정권 연장, 이런 정권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은 좀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정치 얘기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본다면 이탈리아라든가 이란 이런 나라들의 그 진단자 수와 사망 수가 확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진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일본은 진단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일본의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성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은 또 대사를 조치했죠. 조치했는데 조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걸 조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증이라고 하나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 다 막아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그 애국주들 막 움직였을 때 불매운동이라듯이 일본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알 수가 없는 의미가 뭔가가 담겨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팬데믹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금리가 0.5bp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0.5%포인트를 갖다 인하를 했는데 강력한 인하죠. FOMC 회의 전에 그렇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날 또 주가 급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가 자기 일을 못 해주고 있다. FRB에서. 왜 0.5%만 내리냐 더 내려야지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주가가 반응해주고 상승을 하면 다 맞는 것이고 주가 하락을 하면 다 틀린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가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것인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후진국 같은 데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가요. 경제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미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그날 왜 주가가 왜 빠졌고 반등 났다 그 다음에 또 빠졌느냐.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말고는 다른 정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한 것만큼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경기가 다 후퇴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 논리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 자꾸 해줘야지만 서민들이 지갑을 여는 것이지 좋아졌다 그래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립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고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0.5bp를 내렸지만 이번 FOMC를 열어서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것이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그만큼 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서 투자처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연준에서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날 주가가 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3% 정도 빠졌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한 번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120명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또 사망자는 12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그 정보는 아니지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뭐 3,000명 이상이 지금 걸리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지금 검사 받을 때 16만 원 정도의 그렇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심돼서 했을 때 16만 원이고 아닐 때는 그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미국이 400만 원인가요? 미국이 400만 원 정도, 네, 미국이 260만 원 250 정도. 예. 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원 갈 때. 대신 암이나 큰 병이 나왔을 때는 좀 싼데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긴 뭐하고 좀 후퇴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게 지금 자꾸 번지고 있어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0.5p 내렸고 팬데믹을 갈 우려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나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갈 거 하다가 갑자기 가는 것보다 그렇죠. 처음에 이 메르스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됐을 때 우한폐렴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작인데 뭐 벌써 이렇게 판단해서 중간이라는 발표를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되는 우리 주식쟁이들은 좀 냉정하지만 경제 논리는 냉정합니다. 돈의 움직임은 항상 어디론가 이득 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이 폭락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돈을 덜 잃고 있다가 갑자기 확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다는 것이죠. 춘추전국 시대 영웅이 나오듯이 편안한 시대에서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그렇죠. 탄생한다. 신흥 재벌이 나왔을 때도 지난번 IMF 때였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쫙 올라왔었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팬데믹 우려는 뭐 0.5% BP 이나 그다음에 0.5BP나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우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좀 대비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좋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쪼개서 하나씩 전반적인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나씩 네. 쪼개서 좀 네, 들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호약방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좀 철저히 네.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종목, 네. 한 종목을 놓고 지수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라가요. 또 오늘 뭐 51,500원 끝나서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삼성을 놓고 주가가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다. 뭐 0.5% 미만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주가는 안 빼려고 누려보는 세력들이 이 시장을 받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빠지는 삼성전자가 2~3%씩 쭉쭉 빠지고 있다. 시장 이거 좀 떨어지는 거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져야지만 간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네.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시장 전체를 본다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5,000억, 7,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역시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팔아먹기 위한 트릭을 쓴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일부 외국인은 팔 것이고 일부 외국인은 샀을 겁니다. 혹은 일부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주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원화로 이제 나오게 되면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송금하게 되면 네. 자기 나라로 갖고 송금하게 되면 달러로 송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도
같이 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5천억씩 2, 3일 정도 매수해주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수에 버팀목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손대지 마시고 그렇다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뭐 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 좀 움직였지만 뭐 호주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화장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봐서 좀 짧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전업투자자라든지 선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자한선의 리딩을 받는다든지 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매일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보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나 계시고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리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급락이 왔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그런 거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 각국의 대표되는 종목들 네네.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당연히 사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이스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그런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하락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력들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네들이 다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은 수요일 날이었죠. 4일 날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와서 네, 우리 네. 시장에 들어와서 흥분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는구나. 1,000억 들어왔다가 6,000억이 나갔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큰 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트릭이다 내가 보기엔 트릭일 수 있다. 이게 만약 트릭일 경우는 큰 손해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확정을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네. 이래요. 내가 A라는 주식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자꾸 그걸 읽다 보면 아 그래도 이거 악재는 악재인데 누가 봐도 악재인데 크진 않을 거라고 위안을 삼고 싶어요. 무뎌지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또. 네. 근데 별거 아닌 조그만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아니 뭐 이런 게 있나고 넘어가는데 그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좋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지금 시장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시장을 관망하고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제3자 입장으로 본다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FOMC가 18일이 있죠. 네네. 3월 18일 날 FOMC를 앞두고 그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근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실은 보지 못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축소가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차피 경제 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0.5bp를 갖다 인하를 해서 네.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다면 잘했다라고 찬사를 보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결론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0.5bp를 인하했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홍콩도 같이 0.5bp를 인하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경기 인하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행도 그렇고 제주도에 렌터카 번호판을 반납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 모이는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이럴 경우 경기가 엄청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관광사로 죽겠죠.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일부 유럽 국가들은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렇다면 이거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5bp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지켜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인하할 경우에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FOMC 추가 인하를 하면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좀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열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얘기.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하하게 되면 경기 잠깐 확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먼 사태처럼 아니면 리오브레스 사태나 뭐 서브의 모기지 이런 사태처럼 갑자기 미국이 또 휘청거리는 상황이 오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미국이 돈을 또 찍어내야 되는 것인데 양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면 네. 제로 금리도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로 돈 갖다 써갈 수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양쪽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이 트럼프 정책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글로벌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이 돈 찍어내는 거 인정해 줄까요?
그때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80년 주기설, 뭐 이런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각각 세계를 거의 1등 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80년을 못 넘겼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넘어가고 있고 100년 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심하게 하면 이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항상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열 총재께서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그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부동산 내가 꼭 잡겠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주식은 주식이지만 부동산 가격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네. 그 자금이 글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확률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됐다는 얘기가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를 우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서민들이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진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우리 지인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좀 선제적으로 내놓고 요번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거 검사하는 거 네, 진단키트. 얼마나 지금 획기적입니까? 만 몇천 명씩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이거 숨겨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저는 이 부동산 얘기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DTI다 뭐다 해서 비싼 집을 뭐 살 때 대출을 막지 않습니까? 네, 9억 이상.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줍줍이라 그러잖아요.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사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물론 이게 다 제 말이나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금융통화위 열리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요.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금리 인하 그래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도 어떤 대응이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린다는 게 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음 주 영향이요? 다음 주 어떤 오늘 또 국고초니까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 혹은 어떤 전망.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죠.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우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일봉으로는 많이 빠졌죠. 근데 월봉으로 본다면 그다지 크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술적으로 이 라인은 빠지기 힘든 라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 종합지구에서 월봉입니다. 지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그래드린 거거든요. 자, 이걸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면 여기서 5년 정도 이상을 매집했던 이 자리는 빠지기 힘든 자리예요. 아,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요. 이건 코스닥의 월봉입니다. 코스닥은 좀 더 좋죠? 윗부분에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다우지수를 보던 월봉 그리고 우리나라 월봉을 보던 주가가 더 빠져봤자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숫자에 넘어가지 마세요. 1999냐 2000이냐 2000 깨졌다 2000 지켰다 이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204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0%면 200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1800포인트 정도, 184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열어놓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야, 1900까지는 인정해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세계 글로벌 경기가 제가 앞에서는 좀 이렇게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게 잘 살려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일본 차트 본다면 요 아랫부분, 자, 이 부분 이탈되면 안 돼요. 1969포인트입니다. 네네. 이게 이탈되게 되면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또 위로 올라간다면, 자, 2100 바로 윗부분에 매물벽 있죠. 그래서 2100을 넘어가지 못하고, 1969를 깨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위아래로 막 진폭이 엄청 큰 그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전망을 안 하는데, 좀 조심스러우시네요, 이번 주는. 그렇죠. 또 변동성이 워낙 큰 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한진칼 이야기입니다. 한진칼 경영 분쟁 이슈로 주가 역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신고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다가 네.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한진칼에 대한 이야기들 네네. 일단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진칼은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KCGI 그 강성부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네. 계속해서 뭐 소송도 걸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많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위를 흔들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 한진칼의 차트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 4만원대가 네. 매집 흔적이 있잖아요. 행보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면 누르고, 대량거래 누르고, 그쵸, 빠지질 않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거래를 펑펑 실어주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빠졌죠? 근데 대량거래 발생되지 않았죠? 보시면 우측편의 제일 끝에 부분. 네. 자, 대량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지금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가가 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이 50만 정도 또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델타항공,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살만큼 샀죠. 이 보세요. 잘 본다면 여기 주가는 만약에 대부분의 이 M&A 관련된 종목들 본다면 주가 이 부분에서 자, 매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쳐올리면서 주가를 띄웁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느 정도 이제 매수 다 끝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주식을 사게 돼요. 지금은 델타항공만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데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반도건설이라든가 반도라든가 그 KCGI 네. 그 조원태 반조원태라고 해야 되겠죠. 반조원태 연합에서는 자 이때를 올라가면 주가를 주식을 더 매집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죠. 떨어지면 매집하기 좋겠죠. 권영세 회장이 이 부분대에서 주식을 매집을 했어요. 델타항공은 자 원으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델타항공은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4만 원대부터 계속 편입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더 살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3월 27일 주총 전까지는 주총 한 2, 3일 전까지는 계속 좀 갖고 있어 본다면 네. 주가가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떨어질 때는 뭐 추가 편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좋습니다. 계속 매일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래요. 롤러코스터 한진칼 향후 전망은이라는 하단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향후 전망은 주총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가 10만 원 정도 되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격대로 보지 않고 주총 한 이틀 전까지를 봐야 된다. 그래요. 예. 그 답변을 먼저 해주셔서 다음 질문들이 재미는 없겠네요. 자, 오늘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네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포기했었으면, 포기가 아니라 위탁을 했었죠. 예, 예. 근데, 그걸 다시 국민연금이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그 투신사라든가 이런 그 운영사들에게 네. 돈을 나눠줍니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나눠줘서 이걸로 주식을 대신 운영해. 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운영한 회사들이. 네. 그래서 2.9%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각각 그 운영사마다 의견을 행사하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노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와. 우리가 하겠다, 알아서.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의결을 하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원태 측과 반조원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동안에는 국민연금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조원태 쪽이었어요. 회사 쪽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권을 하던 어. 반대쪽에 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과거가 그 그랬으니까. 조은태 회장이 반대 측에 쓴다면 네네. 그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이 2.9%. 그렇죠. 네. 1.9% 모든 이야기를 뒤집을 수가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요? 지난번 그 삼성그룹, 삼성물산 그 합병건 때문에 네네. 엄청난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용과 내용을 다 겪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또 한다? 음. 국민연금 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많은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주주 정책이죠. 그러니까 배당 늘리고 사주 쪽에서 사주라고 하죠. 네. 오너 일가 쪽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막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이 와서 제대로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쪽인가요? 그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은태.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요번 주총에서 네. 결정이 안 나면 주주들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승기를 잡지 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면서 그 반조원태 측에서 이기를 못하고 약간의 차이로 진다. 라고 하면 아예 주식 팔고 갈 거야.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임시총을 위해서라도 지분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유통되는 물량이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걸 노려가지고 엄청난 메이저급, 만약에 큰 손이라 오늘 외국인이 50만 원 들어왔거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100만 주, 200만씩 몇 번만 들어와 준다면, 이거는 자그마한 지분 가지고 주가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조원태, 반조원태가 주식 팔진 않을 테니.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아주 이건 좀 볼만하겠죠. 조은태 회장 측과 반조은태 회장 측의 차이가 주가 차이가 1.39% 뭐 이렇게 아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숨겨져 거예요. 있는 것은 패를 다 모르겠으나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에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또 어느 쪽에 또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델타항공이 많이 매입한다는 것은 조원태 회장 측이 좀 쪽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팩 돌아서 가지고 나는 반조원태야 델타에서 한다면 그거는 경영권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런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친조원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러코스터 한진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대응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주총 한 2, 3일 전까지 가야죠. 예.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롤러코스터 한진칼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 드려봤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나라면 다음 주에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또 오늘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 권태민 파트너라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인터넷 교육주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터넷 교육주를 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 인터넷 교육주를 볼 것 같고요. 인터넷 교육주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이유가 지금 한번 회사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네네.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뭐 차트는 나중에 봐도 될 것 같고 회사 내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초중고교 개학일이 2차 연기가 확정됐죠. 네, 3월 그렇죠. 2일에서 3월 9일로. 3월 네. 9일에서 20? 3월 23일로. 23일로, 네. 그렇게 됐고 글로벌 개학 연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나라들에서 뭐 싱가포르인가 거기는 4월 19일까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학원 자체도 그렇죠. 좀, 오늘 네. 또 나왔죠. 장 끝나고 어떤 얘기 나오냐면 학원을 좀 다 휴원을 해라. 네. 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강하게 나와 있고 부산도 그렇고요. 추가 연기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3월 9일이 월요일인데 다음 주. 그러면 23일, 2주 후에 바로 이게 잠잠해질까?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월 말이나 네. 4월 초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글로벌에 맞춰서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집에 있는 부모님들 한테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PC방이나 이런 또 가지 마라. 또 그러니까 학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그렇죠. 자, 코로나19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네. 왜 이 회사냐? 네. 그 많은 회사 중에
EBS 방송 있죠? 네. 그럼 온라인 교육은 EBS 방송을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EBS 방송과 캐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여기서 에듀넷이라는 데서 이용합니다. 네. 캐리스가 에듀넷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캐리스가 이 학습터 17개 시도 교육청 사이버학습터 통합 운영을 해요. 이렇게 시도 우리는 전국 거의 다죠.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랑 잘 보세요. 캐리스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랑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콘텐츠 공동 개발을 지금 예정이 써 있네요. 예정이 아니고 네. 공동 공동 개발 보급사업 업무 협정을 맺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스마트 러닝 정의연수 1위. 이게 초등학급의 94% 이상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에듀넷을 사용을 잘 안 해요. 네.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거기는 선생님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평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듀넷과 아이스크림 에듀가 같이 공동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만을 활성화가 된다면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그래서 이 회사 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EBS와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아이스크림 에듀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연관성이 하나씩 맺어져 있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는 가격도 봐야 됩니다. 주식은. 네. 공모 희망가가 작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15,900원에서 18,000원이었어요. 상장 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년도 EPS가 840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PER 20배를 적용하면 적정가는 17,000원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497억, 네. 1,479억. 그렇다면 공모가 15,900원 적용한다면 약 2,000억 수준 정도, 2,0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편입할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차트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분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랫부분, 오늘 아랫꼬리를 다른 부분이 이게 지지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지됐던 눌렀던 그리고 하락할 때 지지됐던 라인이 겹쳐져 있는 라인에서 반등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의 또 모습도 좋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갈 때는 13,000원대 매물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물벽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만약에 상승할 때, 하락할 때만 잘 지켜준다면 하락할 때는 한 1,500원 정도를 손절가,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깨지기 힘든 자리. 그 위로 올라간다면은 1차적으로는 공모가도 15,900원인데 15,000원 정도 직전 고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매물이 나올 수밖에 일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3차 계약 연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쪽을 다 대부분 조사를 하고 나서 아직도 500명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좀 보통 시작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온라인 학습 나중에 뜨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 기회가 아닐까 해서 우리 클럽에서도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또 좀 세게 공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프론트에서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시장이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치고 올라가면 쭉 불기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에서 일부 매도하고 목표가 2만 원 잡고 한번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네. 라고 해서 한번 공략을 조금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네. 아이스크림 에듀 네네. 한 종목인가요, 오늘은? 예, 한 종목에서 13,000원 아래에서는 좀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